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아동복지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동 권리란 무엇인가, 또 아동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적어도 이제 아동에 대한 정의, 또 노인에 대한 정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아동복지론을 배우니까요. 아동은 누구를 아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반드시 이건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평생 여러분들이 아동에 대한 정의는 연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동. 그러면 누구를 아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이라 하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다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라는 개념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거예요. 또 아동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청소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은 누구를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초등학생을 아동, 중고등학생을 청소년, 대학생을 청년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은 싹 잃어버리시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다 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노인복지론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노인이다 하면 누구를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노인은 노인복지법상에서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동의 개념, 아동의 정의,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의 정의, 그리고 노인의 개념과 노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아동을 누구를 아동이라고 하느냐, 청소년을 누구를 청소년이라고 하느냐, 노인을 누구를 노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그 아동복지법, 또 청소년 기본법, 또 노인복지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연령을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아동 복지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 아동 복지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동복지의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익히게 된다면, 예, 아동복지의 큰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아동복지의 발달 과정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동복지의 발달 과정은 두 챕터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외국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이에요. 서구의 아동복지의 발달 과정을 한번 앞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요. 또 뒷 시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시간으로 나눠서 서구의 아동복지 발달 과정, 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아동복지의 큰 흐름을 한번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에 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또 교수님의 눈을 또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찬 출발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챕터 2는 아동복지의 발전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은 산업화 이전의 아동복지와 산업화 이후의 아동복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에 획을 긋는 그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산업화 이전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였어요. 근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노동의 어떤 도시 집약을 통해서 이제 농촌의 모든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또 노동의 여러 가지 이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 것이 이 산업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산업화를 기준으로 해서 산업화 이전의 아동복지, 산업화 이후의 아동복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아동복지로서는 신분 계급이 낮은 아동은 농노가 돼서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요. 심할 경우에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이 되었어요. 이 시기에는 가난하거나 의지할 곳도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시설을 활용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동의 욕구와 능력이 성인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어떤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성인이나 아동이나 뭐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아동과 성인하고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복지를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아주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아동이에요, 아동.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이에요.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여성. 이렇게 4개 계층이 가장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은 우리가 항상 보호를 해줘야 되고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계층.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빼곡고 소득이 없죠. 또 힘도 없죠. 이런 계층의 대표적인 게 아동, 장애인, 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산업화 이전의 아동복지는 그런 걸 다 무시를 하고 아동이나 성인이나 별다른 차이점을 두지 않고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 풍조가 만연된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이 구빈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뭐 사회복지 법제라든가 사회복지 행정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구빈법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Poor Law, P-O-O-R-L-A-W. 그래서 구빈법, 빈민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oor Law, 영어로 말하면 Poor Law, 또 번역을 하면 구빈법, 또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법이라고 하냐면 엘리자베스 여왕 때 만들어진 법이 구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 푸어로 구빈법, 빈민법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빈법은 1601년도에 영국에서 제정이 됐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1601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1601년도에 영국에서 제정된 구빈법은 아동복지의 기원이 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 법제의 기원이기도 하고 사회복지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빈법은요, 요보아동, 그러니까 즉 말해서 필요할 요자, 보호할 보자예요. 그래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것을 요보호 아동이라고 그래요. 예,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요보호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무료나 유료로 아동을 위탁시킬 수 있는 조치와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은 도제로 보내서 기술을 연마 또는 가사 등을 돕게 했던 법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도제라는 것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견습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견습생. 견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급여를 받지는 않지만 일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지만 거기서 이제 기술도 익히고 또 거기서 밥도 먹고 그냥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또 기술도 배우는 그런 제도가 도제라고 하는 제도였는데요. 이렇게 도제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구빈법이 꼭 아동복지법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해서 구빈법, 빈민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빈법에서는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 근로 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아동,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적절하게 그 법에 조치를 취하는 그런 법이 구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빈법은요, 아동복지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규정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더 확대하면 빈민 구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갖게 되는 최초의 규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을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 도와주게 된 법적 근거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법이 이 구빈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국가가 빈민 문제를 관여하고 빈민들을 구제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된 법이 이 구빈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빈법에서는 위탁보호제도와 도제제도를 마련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라는 데 이 구빈법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01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엘리자베스 구빈법, 엘리자베스 빈민법 아니면 구빈법, 빈민법, 영어로 말하면 푸어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시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도제제도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동은 가족 또는 장원의 단순한 부속물로 여겨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교적으로 자선행위나 개인의 욕구나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전문적 아동복지 사업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1601년도에 만들어진 이 구빈법으로 인해서 아동 위탁보호 제도라든가 도제 제도가 만들어졌고 또 아동복지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최초로 규정했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 구빈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빈법 이후에요. 스핀햇랜드 제도에 의해서 보완이 됐는데요. 최저 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일정 수당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적 부조에 따른 지출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제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빈법을 새롭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34년도에 신구빈법, 뉴푸어로라는 신빈민법을 제정을 하게 돼가지고요. 몸이 성한데도 피구호민인 노동자를 도덕적인 실패자로 보는 보다 엄격한 철학에 입각을 해서 구제 방법을 개선을 하게 된 것이 신구빈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601년도에 만들어진 구빈법이나 1834년도에 새롭게 제정된 신구빈법의 제정을 통해서 1930년대와 1940년대 사회 입법으로 구빈법은 아주 광범위한 공공복지 서비스 체계로 대치되는 그런 발달 과정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구빈법, 빈민법 또는 1834년도에 만들어진 신구빈법을 통해서 아동복지가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요.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산업화 이후의 아동복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아동복지와 산업화 이후의 아동복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의 시대를 근대 산업사회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죠. 이 근대 산업사회는 성인기와 구분하여 독특한 시기를 통해 성장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동이. 그래서 아동 문제와 관련된 최대의 관심사는 집단적인 수용 보호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집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복지를 할 때 구빈법에서 이 도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빈민 아동들을 함께 모아서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수용해가고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거냐. 이게 뭐 재수를 다루듯이 교도소가처럼 자유를 박탈하고 획일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법이냐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그 모색의 아동복지의 모색기를 만들어 나가게 된 것이 산업화 이후의 아동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51년 빈민생활조건 개선협회에서 노숙아동, 방임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시설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아동이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이게 노숙을 하는 아동을 말하는 거죠. 방임아동은 방치된 버려진 아동을 방임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노숙아동이나 방임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시설을 이게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개혁가 등 아동시설의 참혹성을 사회에 알려서 정부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요 산업화 이후의 아동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중심의 시설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1802년도에 옥면 공장 등 도제의 건강 및 품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되겠고요. 1819년 공장법을 제정을 해서 노동시간 제한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프랑스에서는 1841년, 스웨덴에서는 1881년, 미국에서는 1895년도에 근로아동을 위한 강계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근로를 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동들이 근로를 하는 그런 조건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을 마련을 해서 아동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근대를 넘어서요, 현대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동을 위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또 가정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확실한 경우는 차선책으로 잘 선정된 위탁가정이 바람직하다. 또 필요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속사 형태가 좋고 아동의 의존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이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를 하면서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 연방정부에 아동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국을 설치를 하게 됐고요. 요보 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아동으로 확대하는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1933년 아동청소년법을 제정을 했어요. 1933년 아동청소년법이 제정됐다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아동청소년법을 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아동복지법이 있고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해서 아동과 청소년이 별개의 그런 법으로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청소년 업무를 누가 담당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업무를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이나 이것이 함께 만들어져서 아동청소년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한때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관장하는 그 부처가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법으로 이제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1933년도에 아동청소년법이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동과 청소년이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이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가 부처가 일원화돼 가지고 아동과 청소년, 결국은 청소년도 아동이고 아동도 청소년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18세 미만이 아동, 그리고 만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도 이게 연령이 천차만별이어서 이 법으로 정한 그 연령의 기준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이걸 관할하는 부처가 상이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933년 아동청소년법이 제정이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933년도에 아동청소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와 사회 참여가 활성화되게 됐고요.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복지 대상이 일반 아동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된 게 1933년도 아동 청소년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이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1933년서부터 아동수당하고 가족수당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빨리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수당도 전 아동들한테 다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요. 7세, 그냥 취학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1인당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부족하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 아동수당도 좀 금액도 올려줘야 되고요. 또 아동이 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그런 책임 있는 그런 행정 또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에서는 1946년도에 제정된 가족수당 제도가 개선이 돼서 1974년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아동수당 제도를 굉장히 일찍이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된 거죠. 위탁가정과 아동시설 요보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로 발전이 되게 되었고요.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되고, 소규모 가정시설, 특수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 위탁가정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렇게 아동복지와 관련된 발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59년도에 유엔에서는 아동권리 선언을 선포했고요. 1979년도에는 아동의 해를 선포를 해서 아동에 대한 복지를 본격화하게 되었고요. 1989년도에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채택을 해서 아동권리 지표 개발을 위한 아동 모니터링 제도를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1981년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노르웨이 왕에 의해서 아동 문제 옵주브맨이 임명이 되면서 이 옵주브맨은 모든 아동 관련 단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협약을 기초하는 단계부터 개입해서 국가의 아동 권리에 대한 보호 주시와 권리 협약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 이 시민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Save the Children이라든가 아동옹호기금이라든가 아동권리에 관한 정보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아동권리는 증진이 되었고요. 부모가 아동에게 가지고 있었던 권리는 감소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외국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을 산업화 이전의 아동복지와 산업화 이후의 아동복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산업화 이후의 아동복지는 근대 산업사회와 현대 산업사회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아동복지가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20세기 이후 이루어진 아동복지 서비스의 발전 과정을 한번 20세기 전, 20세기 후로 한번 구분을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꼭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20세기 전, 20세기 전에는 집단적 수용보호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시설에 수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100명, 200명, 뭐 300명 이렇게 수용을 해서 보호를 했다면 20세기 이후에는요, 소규모의 수용 보호를 지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현대에 와서는요, 이것이 더 작아서 이제 수용이라는 이제 용어를 안 써요. 수용은 어떻게 수용소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좀 뉘앙스가 안 좋은 느낌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뭐 200명, 300명, 400명 막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수용해서 보호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20명, 뭐 30명, 뭐 소규모로 수용 보호하는 서비스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시설 보호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고아원, 지금은 이제 양로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얘기했죠. 고아원도 고아원이라는 시설을 통해서 고아가 발생이 됐다. 뭐 노숙, 뭐 방임 그런 아동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 시설에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를 했다면 20세기 이후에는 현대에서는 재가 보호를 중심으로 또는 지역사회의 보호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아동복지의 서비스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가 보호라는 것은 뭐냐면 있을 재자, 집가자예요. 그러니까 시설 보호의 반대말은 재가 보호예요.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에 수용해서 보호를 했다면 이것은 집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아동, 그 고아, 그러면 고아라는 낙인이 찍히면요 굉장히 안 좋았죠. 노인, 그러면은 노인이 되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려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고려장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노인에 대한 그런 혐오가 있어요. 또 장애인에 대한 그 혐오가 있죠. 그래서 아동, 그러면 고아, 또 노인,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설들이 저기 산 깊숙하게 인적이 드문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니까요. 혐오시설로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산골짜기에 있었던 이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뭐 이렇게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가 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렇게 내려와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복지 서비스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20세기 전에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했다면 20세기 후에는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아동복지 서비스가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전에는 비전문적인 서비스였어요. 전문적이지 않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는데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이제 뭐 사회복지사라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아동복지 서비스의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집단적 수용 보호에서 소규모 수용 보호로 전환이 됐고요. 시설 보호 중심에서 재가 보호 또는 지역사회 보호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포괄적인 서비스에서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고, 또 비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식의 어떤 아동복지 서비스가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아동복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동복지 발전 과정에서 외국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깐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